사실은 좀 앉아서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명성 높은 분들이 앉아 계셔서 제가 같이 앉아서 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제가 강의하는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신경이 쓰이네요. 사실 모든 모임에서 보면은 증권을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느냐 이런 강의만 하지 인문학 강의는 잘 안 합니다. 문학 자체에서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얘기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고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저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우리 한국 사람 처음으로는 국제팬 이사를 했습니다. 한국팬 이사장을 역임을 했고 망명 북한 작가팬 고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도 열심히 재난운 데는 써왔고 주는 상도 떡금떡금 미안하지만 잘 받아왔습니다. 이거 이제 시간적으로 저를 표현한 거고 공간적으로 표현하면 제가 저라는 놈이 얼마나 어수룩한 놈이라는 걸 제가 보이겠습니다. 그럼. 셰익스피어는 그 로미오와 줄리엣을 쓰고 나서 바로 자기가 너무 사랑 얘기를 비극적으로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50년서부터 59년 사이에 새로운 그 사랑 이야기를 씁니다. 미드서머 나이트 드림이라고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그런 그 희곡을 씁니다. 줄거리는 로미오와 줄리엣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두 사랑하는 사람을 결혼하는 걸로 막을 내리는 걸로 합니다. 한여름밤의 꿈에는 정말 여러 가지 정말 유명한 얘기도 많은데 특히 전편에 맞춰서 로미오와 줄리엣과는 다르게 아주 우스꽝스럽고 재치 있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미드서머 나잇이 스칸디나비안 반도를 비롯한 북유럽에서는 소위 하지를 내긴다. 하루에 지금 해가 가장 긴 날, 월이 맞춰서 동로백을 돌다 없어지는 날인데 그날은 그 스칸디나비안 북유럽에서 요정도 튀어나오고 정말 신비스러운 일이 환상적인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서 아주 크리스마스보다 더 성대한 축제를 벌리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이 미드나잇 서머 드림에서 요정과 사람 사이의 사랑 얘기를 다루는데 아주 해학적으로 다룹니다. 그 중에서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대부분이 그렇지만은 아주 시적인 문구가 많습니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이 특히 유명한 이유는 전편마다 시적으로 아름다운 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서문에도 바로 미드서머 나이트에 바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Sing space and fire holding no quantity. Love's can't transpose for form and dignity. Love's looks not to with the eyes, but with the mind. 이게 이제 우리말로 만들게 되면 베이스라는 말이 기본이라는 얘기가 되고 야구장에서 베이스도 베이스인데 서양 사람이나 우리나 다 생각하는 게 비슷합니다. 우리도 근본이 안 됐어 하듯이 베이스는 사악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홀딩 놓고 실을 수 없다는 이 말을 우리말로 옮기면은 이런 말이 됩니다. 이거 왜 잘 안 되냐? 어떻게 너무 많이 넘어갔네. 아무리 사악하고 비천할지라도 사랑은 품이 있고 고결하게 만드나니 사랑은 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 아름다운 말인데 이 말에 반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셰익스피어하고 서거하고 193년 후에 멘델스존이라는 작가가 태어납니다. 이 멘델스존은 한여름밤 꿈 이 서문에서 반해가지고 여기다 곡을 붙여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1826년 서곡 오버추를 작곡을 합니다. 그리고 17년 후까지 1843년 나머지 12곡을 또 작곡을 합니다. 1596년에 셰익스피어가 발표한 작품이 사후 245년 만에 멘델스존에 의해서 발레 음악으로 재생된 것입니다. 이 미드서머 나이트 드림은 멘델스존의 대표적인 창작 발레곡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오버추르, 스케르초, 인터메초 이게 나는 잘 못하겠네 이게.
인터넷 쪽에 특히 유명합니다. 이걸 해 뒤로 보고. 네, 예, 알았습니다. 요거. 네. 잠시만요. 그 멘델스존의 그 대학을 잠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오네. 이런 유혹을 찾고 그래서 날개를 단 사람들은 요즘이고 날개를 안 단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납니다. 예, 이 중에 아주 유명한 곡이 잘 알려진 곡이 아까 얘기한 그 서곡하고 오바추, 스케르초, 인터네초, 웨딩송 이것이 특히 잘 알려져 있는 곡입니다. 그런데 그 웨딩송은 멘델스존이 살아있을 때는 별로 유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멘델스존 서거 78년 후인 1925년 영국 왕실 결혼식장에서 공식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 소리를 어떻게 한번 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소리가 나나? 우리 똑같네. 이 곡입니다.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겠지만은 멘델스존이 그 서거 78년 후인 1925년 영국 왕실에서 이 공식적으로 한번 웨딩송을 사용한 이후 원래 그 세계 유행은 영국에서 많이 만들어냅니다. 영국에서 왕실에서 쓰면 서민들이 따라하고 전 유럽이 퍼지고 전 세계로 퍼집니다. 그러니까 1925년 영국 왕실 결혼식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한 후에 이제 전 세계 어디서나 그 결혼식에 사용하는 그런 그 공식적인 그 음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596년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멘델스존이 붙인 1843년에 붙인 이 웨딩송은 171년이 지난 후에 세계 인류 결혼 문화의 중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문화 예술이 인류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멘델스존에 의해서 환상하듯이 모든 예술은 문자를 통한 문학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시, 소설, 희곡, 수필이 있어서 음악이 있고 영화가 있고 춤과 무용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K-팝도 문학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 예술 창작은 인간만이 합니다. 동물은 예술 창작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 지구상에는 수많은 동물이 살고 있는데 그중 유독 인간만이 문화예술을 창조하고 그리고 그것을 즐깁니다. 그럼 과연 인간이란 무엇일까?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특혜를 누리나 이거에 관한 생각을 한번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사실 이 막연하고도 심연한 문제를 정말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호기심에 있습니다. 누가 좀 해줬어야 되는데. 문학이 이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우리가 탐구해 볼 때, 그 인간에 대한 의문을 무슨 문학이 학문적인 자리를 잡고 있을 때, 그때부터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이 고대 이 그리스 그 신화 하나로서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얘기해드리는 건 그리스 신화입니다. 신녀, 즉 이상하게 됐다. 호기심의 어머니인 그 큐리오의 그를 번역을 할 때 이 사람이 신녀라고 했습니다. 앉아서 하시고 제가 여기서 넘겨보면 그러시죠? 신녀가 어느 강을 건너다가 아주 부드러운 흙을 봅니다. 너무 그 흙이 좋으니까 거기다 무엇을 만들고 싶다는 그 호기심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을 만듭니다. 열심히 자기가 만들어놓은 형상에 영혼을 풀어놓고 싶어 하는데 그때 신의 그 왕인 주피터가 쓱 나타납니다. 주피터한테 신녀가 부탁을 합니다. 여기다 영혼을 좀 넣어주라고. 그러마하고 주피터가 바람을 훅 불어넣어서 영혼을 심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피터가 이 이름을 내가 짓겠다 그러니까 신녀가 이건 내가 짓겠다고 욕심각신하는데 지신이 머리를 들고 쓱 일어나더니 그건 내 몸으로부터 만들어졌으니까 내가 이름을 짓겠다고 그럽니다. 이 세 신이 이리저리 싸다가 결론이 안 나니까 땅의 신 그 세턴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만들어놓은 형사에 관해서 서로 이것은 당신이 심판해 주십시오. 세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막내리간에 세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대 주피터는 혼을 제공했으니 그 형상이 죽었을 때 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대 대지는 육신을 제공했으니 그 형상이 죽을 때 그 육신을 밟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신녀는 이 형상을 처음 빚어놓았으니 살아있는 한 그것을 소유할 수 있다. 그 이름에 관한 논쟁이라는 것이니 그것은 땅으로부터 만들어졌었고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휴머스로 만들어져서 휴먼이라고 부릅니다. 호모라고 부르라 합니다. 이 인용된 그리스 신화는 고대 그리스인들에게 인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는 명제를 암시해주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본질은 호기심을 타고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사는 세상을 무심히 지나치지 못하고 이를 규명하려고 합니다. 의문을 해소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존재들이 인간입니다. 하늘과 땅은 항상 우리에게 보입니다. 진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물질이니까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것입니다. 개나 호랑이 같은 동물이라면 아무런 관심을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강을 건너다 우연히 그 부드러운 흙을 발견한 신녀는 달랐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만들고 싶다는 호기심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이 신화의 바탕은 바로 신녀, 바로 호기심이 믿은 산물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즉 사람은 자신이 사는 세상에 관해서 호기심이 그 본질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호기심 좀 물 좀 주실래요? 호기심 그 본질로만 보면은 꼭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개나 호랑이도 호기심을 보입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 아주 착한 곳입니다. 초기에 친구가 키워보라고 진돗개 암놈을 한 마리 줬습니다. 새끼죠. 내가 목줄을 껴가지고 이제 산책을 했는데 처음엔 몰랐습니다. 이놈이 가는 곳마다 옆으로 오줌을 찔끔 싸면서 자기 경계를 만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그 경계를 넓혀가는 것입니다. 바로 생후 3개월 됐을 때입니다. 그 땅 안에서 저기는 왕입니다. 다른 길 잃은 개라로 들어오면 우르르하고 난리를 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놈 새끼가 여기다가 등기를 내는구나. 이미 사람들이 등기를 내고 내 거라고 주장하는데 저도 한 겹 껴가지고 등기를 낼 심산으로 돌더라고요. 26개월 됐을 때입니다. 툭하면 이게 집을 나가더니 밖에 나가서 늦게 저녁이 들어옵니다. 얼마나 뒤에 보니까 임신을 했어요. 배가 이렇게 불러. 이거는 사랑에 빠졌구나. 그래서 더 목줄을 꽉 조여놓으니까 그 다음에는 그걸 끝까지 나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꽉꽉 조여놓으니까 어느 날은 순놈 한 마리가 와서 어슬렁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남자친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 무렵에 진 개에 대한 시를 몇 개 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올려보세요. 예, 이 견공의 득이라는 시를 하나 썼습니다. 한번 제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놈이 이 땅에 등기를 낼 줄이야. 목줄에 끌린 저녁 산책길. 그래도 놈이 가는 곳은 일정했다. 감나무 밑에 오중 한 줄기. 몇 발짝 더가 쌀이나무 곁에 또 한 줄기. 국화꽃잎에 코대고 킁킁 빙 둘러 경계를 그으며 경기를 내더니 살 붙일 듯 조금씩 넓힌다. 나도 어렴풋이 놈의 땅을 짐작한다. 그 땅 안에서 놈은 왕이다. 길 잃은 개라도 들어오면 이빨 세고 으르렁 놈의 허락 없이 넘볼 수 없는 영역. 인간들도 그 땅에 긁으며 킁킁거린다. 노를 타고 앉은 부처님 빙긋 웃는다. 그 하도 이제 그 새끼도 낳고 시끄러워서 내가 그 개를 남들한테 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만들어오는 자기 땅이 그냥 고만인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고 만들어온 동기도 자기 죽으면 고만입니다. 동물들도 그렇듯이 보이는 대상에 관심을 보입니다. 암컷을 보고 냄새를 맡고 쿵쿵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물이 보이는 호기심과 인간이 보이는 호기심은 근본적으로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인간도 동물인지라 그런 본능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을 보고 정말 집착을 하기도 하고 돈과 권력에 동물처럼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동물과 달리 본능적인 호기심을 넘어 어떤 지적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가? 수평선 너머는 어떤 세상이 있느냐? 이런 걸 고민하고 앉아서 사색하는 개나 호랑이나 늑대를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동물들은 자기들의 그 종족 번역과 그 안위에만 관심이 있지 그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해도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만은 다릅니다. 프랑스의 그 베르베르라는 작가가 개미라는 소설을 썼습니다. 그 개미에는 개미도 인간처럼 지성을 가지고 사회를 형성하고 분란을 이루고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인 우리가 그 곤충의 세계관에서 어떻게 학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학자도 개미도 인간처럼 그걸 가지고 있고 우리부터 우리가 인간만이 지구에서 유일한 상위 존재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리가 없다. 개미는 인간보다 더 먼저 태어나서 수만 종이 지구를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은 그것도 우리로서 그 차원이 다른 세계를 할 수 있습니다. 인간도 분명히 동물의 한 속입니다. 인간 역시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본능 충족을 위한 강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능 충족과 관계없이 모르는 것을 알고자 하는 본질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자연 현상의 변화는 물론 인간 본연의 의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많은 고뇌를 합니다. 왜 해는 동쪽에서 서서 서쪽으로 지는지, 수평선 너머에는 어떤 세계가 있는지, 인간은 왜 태어났는지, 죽음이란 무엇인지, 죽음 이후에 인간의 영혼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등등의 의문에 고심하고 그걸 해소하고 해결하고 알아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사색과 아주 합니다. 이것은 본능 충족에서 오는 쾌락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고통을 수반합니다. 인간은 이런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 원인을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것은 분명 동물들의 본능 충족을 위한 행위와 다른 지적 욕구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호기심을 동물이 지닌 본능적 호기심으로 구별하여 지적 호기심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지적 호기심은 그것이 인간만이 지닌 특유의 특성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지적 호기심을 가진 동물이라고 정의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맛있는 음식을 마음껏 먹고 예쁘고 잘난 이성과 즐기는 그것만을 일상으로 삼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권력으로 투자하는 것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간혹 우리는 불행합니다. 사실은 뭐 우리 시인들이 다 가난을 훈장처럼 가르치기 때문에 돈이 없지만 그래도 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우리 동네가 제가 사는 데가 목동 아파트인데 부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도저히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부자가 된다고 느낄 만큼 뭐 부동산 투자나 뭐 이런 거를 하는 일과라는 게 이성을 만나서 즐기는 일을 하는 거와 골프 치는 일이 화제의 대상이지 다른 얘기는 일체 없습니다. 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일지라도 이 세계는 무엇이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왜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인지, 죽음 위에 인간은 어찌 되는지 등등 인간의 삶과 직결된 지적 문제를 고민하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바친 사람은 우리 자주 존경을 합니다. 그 예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을 예를 듭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해서 그런 사람이 죽은 지 2000년, 4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상을 만들어놓고 절을 하면서 경배를 합니다. 그들은 돈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예처럼 배처럼 땅을 넓히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장 인간다운 인간, 가장 고귀한 인간은 바로 지적 호기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문덕수문학관을 만들고 여기 와서 그걸 보고 또 어떤 자식을 불러와가지고 또 얘기도 듣겠다고 생각하는 그 강한 지적 호기심을 발현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처럼 그런 그 호기심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 인간다운 인간인 것입니다. 지적 호기심의 정도에 따라 여러 계층의 인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동물적인 수준의 인간으로부터 인간다운 인간, 나아가서 그 자체를 추구하는 신격화된 인간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수도 석가도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와는 다른 그런 품격의 격이 다른 인간입니다. 인간도 사람에 따라 그 품격을 달리합니다. 신의 경지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앞에 이들처럼 개처럼 동물적 본능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가 자신의 품격을 만듭니다. 과연 나는 인간다운 사람인가 아니면 동물에 가까운 사람인가 하는 격도 스스로 만듭니다. 그 어느 쯤에 위치해 있는가는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그럼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걸 생각해보고 인간의 호기심은 그 대상에 따라서 자신이 추구하는 일이 아주 다릅니다. 이제 인간이 지닌 호기심을 대상에 따라 구분해 보겠습니다. 우선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겠습니다. 첫째, 인간 그 자체입니다. 한번 올라가 주세요. 지적 호기심이 주체인 자아를 포함하면서 이 세계의 주인인 인간이 무엇이냐 하는 의미는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의미입니다. 둘째, 인간이 만든 공동체 즉 사회입니다. 인간은 홀로 살 수가 없는 존재이므로 함께 사는 공동체 역시 사고의 대상입니다. 셋째, 인간이 살고 있는 환경입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환경이 소산이며 환경에서 생존의 자원을 얻고 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발딛고 사는 자연 환경 역시 인간의 중요한 사고의 대상입니다. 대체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지적 행위는 호기심의 대상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을 넘기십시오. 어느 분야가 더 중요하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문과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 공동체나 자연환경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세계의 중심은 인간이며 인간이 없는 세계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인문학을 성립하는 주된 대상인 인간을 알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느냐 살펴보시고 합시다.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시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과 공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간적인 질서와 공간적인 질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상학 교수를 우리가 알고 싶다 그러면 그분이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됩니다. 이 사람 어디서 나서 어떻게 잘하고 어느 학교를 올라가고 뭐 이렇게 지금 하는 일은 무엇이고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대체로 이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간적으로 따져보는 것입니다. 이분은 무엇을 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냐, 시를 쓰고 디카시를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이런 문학관을 만들고 있다. 그럼 또 다른 그 사람의 영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는 시간적인 영역과 공간적인 영역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적으로 보면 이와 같이 그 방법론을 어떤 개인이 아닌 보편적으로 할 때 우리는 시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역사학이라고 그러고 공간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철학이라고 그럽니다. 사학이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주 주목해야 될 것은 사학이나 철학으로서 어떤 인간을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쪽만은. 그러니 어떤 그 동시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 시간과 공간의 축을 넘어서 어떻게 탐구를 하느냐 그런 의무로 인간은 문학이라는 것 새로운 장르를 생각을 만듭니다. 문학은 역사나 철학이 지닌 논리성에는 솔직히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인간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한 차원 높은 지적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문학의 접근 방법으로서 문학 창작 행위는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다 문학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언어로 표현되는 문화는 인간의 지적 행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적 호기심을 언어라는 매체를 통해서 발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문학이란 것은 무엇일까? 저는 문학은 인간 존재에 관한 탐구 행위라고 봅니다. 창작 행위로서 문학은 간단히 인간은 무엇이냐 하는 명제에 귀납됩니다. 문학의 본질은 인간을 인간답게 혹은 그 가치를 함양하지 않는다면 참다운 문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그 자체가 유한하고 불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든 그 무엇도 이 세상에서 안전할 수 없습니다. 제가 30분이라고 그랬죠? 네. 지금 한 30분쯤 됐을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하시면 돼요. 여기서 끝내면 딱 130분입니다. 네. 우리 이제 사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세상을 삽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만든 그런 작품만은 영원할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 작품이 조명을 받는다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할 것입니까? 그러나 대부분 예술가들은 작품이 살아생전에 빛을 보지 못합니다. 일본 감옥에서 옥살한 윤동주는 생전에 자신의 시가 출판되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단 한 권 분량의 시를 친구에게 맡긴 것이 그 친구의 도움으로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는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숨쉽니다. 모차르트도 베토벤도 반 고흐도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작품을 찾아서 살아서 아직 우리 가슴 속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인류문화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많은 예술 작품 대부분이 생전에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 창작 결과물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장 주목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살아남아 언젠가 누구의 가슴 울려줄 것은 분명할 것입니다. 문학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사회를 아름답게, 인류를 행복하게 그것을 만드는 전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읽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지는 맙시다. 그냥 열심히 창작할 때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동물들이 엄두도 못 내는 예술 창작, 가난을 훈장처럼 살것에 살고 사는 시인, 소설가, 수필가들이지만 우리들이 남긴 창작품은 재산을 남기기보다 더 소중한 것 자산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